금요일 순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밤까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헌재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언까지 네, 어떻게 되나 쭉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네. 결국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최종 이 변론 종결, 최종 진술을 통해서 변론이 종결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교수님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좀 화도 나고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지치죠. 그 헌재 심리 과정을 네. 오랫동안 지켜와 주셨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 신문은 끝난 거고 25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변론 종결이니까 네. 뭐 그때는 뭐 혹시나 이제 출석하면 최후 진술 이런 건 하겠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 최후 진술. 양측의 입장과 그다음에 국회 측,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네. 한마디, 그렇죠. 윤석열이 한마디 이렇게. 네네. 뭐 그때도 뭐 예상되는 건 뻔하죠. 정치를 하겠죠. 정치를 하겠다. 소수 지지자를 위한 어떤 메시지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걸 할 텐데. 마지막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향후에 이제 일정과 결과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정은 저는 2017년하고 딱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변론 종결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탄핵할 때 11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네. 갈등의 강도가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정상 어떤 분은 이게 사안의 시급성을, 중대성을 또 판단해서 굉장히 땡겨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갈등의 강도까지를 감안해 보면 기본 명분은 헌재도 다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이렇게 변론의 기회를 더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박근혜 탄핵 때랑 지금 똑같은 점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헌재로 넘길 때 일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박근혜 탄핵이 3월 10날 2017년 3월 10날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목에 이제 헌재가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화요일이 11일이고 목요일은 13일입니다. 그럼 박근혜 당시 선례랑 비교해 보면 명분은 충분히 그때만큼 검토를 했다 정도의 명분을 가지려면 3월 13일 정도에 저는 될 걸로 봅니다. 3월 13일 목요일. 네, 그 이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날짜상 3월 13일 정도 아마 그러면 기본 명분에서 소위 지금 극우들 공격을 하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결정에 있어서는 박근혜 당시에도 8대 0이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땡땡 뭐 이런 분들이 당시에 다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도 기각이 될 거란 기대도 많았어요. 마지막에 심지어 민정수석이 보고할 때도 뭐 기각이 된다고 보고했다는 설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뭐 심지어 어제는 뭐 본인이 나와서 뭘 하겠다는 메시지, 어떤 기대 섞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8대 0이다. 딱 하나라고 봅니다. 8대 0 딱 하나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로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그 뒤에도 일체 반성의 여지 없이 더 강하게, 거세게, 황당하게 가해자들이 저항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범죄자들이 저항을 하고 위증을 하고 하면서 오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헌법 질서는 누가 마지막에 지켜낼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재판관들의 뭐 이념적 성향 이런 거 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가장 출발점,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유린했다는 부분, 그리고 형식적, 내용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 여기에 이미 모든 답은 끝나 있다. 나머지는 뭐 요원으로 했느니 뭐 의원으로 했느니 그다음에 메모를 오른손으로 썼다 왼손으로 썼다 이런 건 국지적인 거지요. 아주 지연 말단적인 거죠. 그것은 결국 내란죄 형사벌적인 측면에 가서 어떤 형의 감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요소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뭐 일종의 미셀러니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8대 0. 8대 0 예상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때도 돌이켜보면 그때도 진짜 조마조마하게 이게 보수적인 뭐 재판관이 몇 명이네 몇 대 몇이다 6명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었는데 여기서 농담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뭐 9분인데 5대 4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헌법 불합치 뭐 이런 거 되잖아요. 보면 헌법소원의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반대 입장을 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가치 훼손됐다는 걸 진보든 보수든 어떤 이념 성향을 떠나서 다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예를 들어서 혼자 다른 걸 내서 7대 1 됐다. 네. 스스로 역사에 재인되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때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평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장일치로. 다 만장일치로 가는 어떤 그런 그렇게 보면 그분들도 사람이고 결국 정무적 판단, 정무적 사법재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 네. 징계 재판에다가 정무적 재판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적인 재판의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누가 찬반을 했는지는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럼요. 이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또 고려를 할 것이다. 자, 8대 0 3월 13일 목요일 선고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더 땡기는 건 하여튼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 방어권 보장해줬다. 그렇죠. 증인도 부를 만큼 불러줬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헌재가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은 네. 그런 걸 다 우리가 봐라 이만큼 했지 않느냐. 네네. 그 얘기할 거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다음 주 25일 화요일에는 이 최후 변론 최종적으로 네.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데 이것도 시간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무제한으로 줬을 때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진짜 무제한으로 준다고 하면 아마 필리버스터 하듯이 신기록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기서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턱 밑에서 본 그 예. 모습으로 보면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11시가 기자회견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시에 이제 기본 어떤 오늘은 뭐 교육 분야다. 그럼 네. 교육 분야 어떤 개혁 정책을 발표한다. 뭐 이러면 이제 10시부터 스터디를 시작해서 한 45분 정도 하고 정리 5분 정도 하고 이제 기자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악 하다가 막 내가 교육 분야 어떤 카르텔 이거 수사해 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면 시작해서 50분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실무 책임자인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네. 지금 내려오시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직 저 말씀 중이다. 저 초비상이 난감하죠, 걸리죠. 난감하죠. 결국은 막 정각이 돼서 튀어 내려가서 기자회견도 지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무제한으로 준다, 아마 재판관분들이 끊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고 정무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메시지 시그널로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뭐 나머지 어떤 법리적인 주장 이런 거 본인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별로 의미 없다는 걸. 그렇게 보면 정말 필리버스터 하듯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네. 뭐 몇 날 며칠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회를 충분히 줘야죠. 예, 충분히 기회를. 줘서 네네. 윤석열 피청구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네, 있게 한다. 그래야 이제 이 갈등 강도에서 네. 더 이상 뭐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25일 다음 주 화요일 최종 변론 이 변론 종결이 되는 그 시점이 되고 3월 13일 선고가 된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10차 변론을 저희가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하고 가 보자면 네. 세 사람의 증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홍장원, 네. 또 조지호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네. 국회에서 했던 얘기 네. 그대로 또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국무회의 측면에서의 한덕수가 한덕수 했다. 그죠? 한덕수가 한덕수 네, 네. 하나는 예. 목에 완전히 그 힘을 빼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나가긴 했지만 네. 본인 같이 직접 모셨던 넘버 2로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하면 왠지 괜히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도 이제 본인에 대한 살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답변에 대해서 거부를 하든지 본인이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또 대받아 치듯이 네. 강하게 했지만 이날은 전적으로 본인 기준에서 특히 본인이 형사적인 어떤 그 조사, 검찰, 공수처, 국수본에서 했던 이야기 위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던 것이겠죠. 결국은 한덕수가 한덕수했다라고 봅니다. 한덕수가 한덕수했다. 그러니까 그걸 채택한 게 네. 도대체 왜 채택한 건지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채택한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야당의 일방 독주나 이런 줄탄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제도 그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사실은 예. 사실 헌재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켰는지 그렇죠. 규정을 지켰는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맞아요.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네. 거기에 있어서는 한덕수의 어제 증언이 윤석열 쪽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 기존에 했던 걸 확인 차원이지만 어쨌든 마지막 변론이라고 생각해 보면 치명타일 수 있는 거죠. 치명타일 수 있죠.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지난달에 나와서 얘기했던 때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다 반대했다고 다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 예. 반대 형식은 좀 이제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반대한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얘기는 다 안 하고. 반대했다가 형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예. 바지가랭이를 붙잡았다, 뭐 그런 얘기는 허리춤을 없어요. 붙잡았다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김영도 재판관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느낀 점을 또 직접 물어보니까 네.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뭐 네, 이런 네. 식의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 예. 누구든지 눈으로 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최상목 대행도 예, 똑같이들 그렇고 얘기를 하는 여러 거니까 장관들이, 예. 그게 약간의 이제 강도의 차이 그리고 약간의 뭐 거짓말이 섞인 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 종합해 보면 네. 형식적 요건을 뭐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내용적인 부분도 형식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요건에 안 맞다는 게 더 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홍장원 전 차장은 진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그 토씨 하나 잘못된 그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윤석열 쪽의 모습 좀 뭐가 처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CCTV 보고 예, 예. 뭐 시간에 대해서 헷갈렸다.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썼다, 왼손으로 썼다에 대해서 네. 이제 뭐 글자가 어쨌다. 또 밑에 직원인지 뭐 간부인지는 모르지만 보좌관이. 하여튼 뭐 보좌관이 네. 뭐 한동훈 씨의 뭐 현대고등학교 뭐 친구다, 뭐 동문이다. 다 진짜 지연 아니, 그 얘기는 왜 하는 말단적인 겁니까? 그래서 순수성을 이제 그야말로 메신저를 오염시키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니 친구든 그게 예를 들어 절친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종의 불러주는데. 데스노트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데 그게 절친이든 뭐 누구든 가족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지연 말단적인 걸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복선을 계속해서 깔았다.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해도 우리는 불복한다. 라는 답을 이미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네. 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극우주의자들 등등 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썼는지 그것도 다 설명을 했어요.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예. 이건 저랑도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제 수기 노트를 뒤로? 들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건 항상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제가 감춰놨다 가져와 들고 다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 보좌관 등등해서 같이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나 혼자 갖고 있었으면 이걸 누가 믿겠냐 이 명단을. 그러니 그들은 공격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거꾸로 진짜 복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네. 했던 것이 뒤집어 보면 천만다행인 거죠. 물론 여인영, 조지호 등등도 이제 그 명단이 있지만 또 그분들이 처음에 태세를 취했던 걸 보면 그분들은 부인하는 입장이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면 정말 홍장원 차장이 복수로 그걸 메모를 물론 이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그 급박 하나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고요. 네. 어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부분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CCTV 공개하면서 뭐 이게 신빙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네. 또 하던데 그건 진짜 지연 말단적인 아니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누가 AI 같은 기억력으로 첫 단위까지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홍 차장을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죠. 정말 정신없이 갈 때 약간의 시간적인 선호라든지 정확한 시간 헷갈릴 수도 있죠. 네.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있던 것도 까맣게 다 백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장관들이 많은데 하물며 어떻게 초단위 분단위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단전단수 소방 그 얘기를 네.
그거 어떻게 자기가 보고 그리고 멀리서 보고 저 AI도 AI도 기억을 했다가 예, 기억을 했다 또 전화도 하고 터미네이터인가 멀리서 다 그렇네요. 보이고. 네. 그게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이제 진술을 통해서 또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또 굳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어떤 재판관 분들이 지금까지 질문하는 걸 보면 예단을 갖고 뭘 하는 거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 어느 쪽에서 공격하는 재판관 분이든 간에 네. 예를 들어 정땡땡 재판관도 상당히 정확하게 물으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진영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네. 객관적으로 물으려고 노력했다. 거꾸로 이제 이런 농담하거든요. 형사 재판 이런 데 많이 해본 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재판관이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잘 나올 거다 했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아마 정땡땡 재판관도 본인에게 쏟아지는 많은 어떤 눈길 이런 네.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시선을.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더 좀 강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자, 이제는 증인들의 증언 다 마무리가 됐고 한 가지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네. 경우에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죠. 예. 이게 아마 그 변호인단이 소추인단 아니고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 질문을 안 했다면 아마 거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2024년 1월에 네.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그 병명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예. 그 개인의 왜 예. 의료 정보 이런 거 그렇죠.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시점. 2024년 1월. 그럼 이분이 경찰청장이 됐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그 전 아니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됐을 때인가요? 아니죠. 안 됐을 때잖아요. 2024년 8월인가에 이제 그러니까요. 저기가 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병 사실을 알고도 경찰청장이 그렇다면 본인이 픽업을 숨겼다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런데 대체로 알만한 분들이 저도 이제 소문을 당시에도 들었으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그 투병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윤 입장에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투병 사실도 알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봤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이제 인사 자력부에서 조난 네. 자료 등등에서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분을 임명할 때부터 진짜 이분이 우리 코드에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우리의 어떤 니즈를 잘 소화해 줄 것이다라고 해서 한 건지 등등 전혀 관심 없게 보는 포인트지만 제 눈에는 그게 제 눈과 귀에는 팍 들어왔어요. 네. 2024년 1월이라고 윤석열 측에서 그걸 딱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당신들은 이걸 알고도 이런 식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치안을 총책임지는 그 경찰의 수장 13만 명 이상의 그 경찰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경찰의 수장 물론 네. 그 외적인 어떤 병명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다에 대한 건 변론이지만 또 그분의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을 뭐 제가 어떤 평가를 할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체로는 인사를 할 때 경쟁자들하고 대비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네. 약간은 제외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상식적으로 수 있는 보면 거죠. 거꾸로 이제 윤석열 층에서 다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네. 것까지를 정확히를 보면 그분을 배려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이나 병명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는. 근데 진짜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 투병 사실을 이게 뭐 소문이 났으면 났을 텐데 아니 경찰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네. 그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인사 검증하는 쪽에서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이렇게 인사가 일어났는지 이것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혹시 조지호 청장 다음에 누굴 또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강제 구인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쪽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참 어제 질문 이런 거 보면서 조사받을 때 선망 증세 없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저는 그것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으로 요구한 게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실은 밟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큰 병으로
그런 걸로 투병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외모와 이제 목소리를 보셔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알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부분이고 네. 지금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그런 변호인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지호 청장은 어제 사실은 무언에 네. 답변을 약간 회피하듯이 하면서 모든 답을 다 얘기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조지호 청장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뭐냐면 답변을 예를 들어서 검찰 공수처 국수본에서 한 답으로 대신하겠다는 대신하겠다. 식의 또 그것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식의 말에 모든 답이 있는 거죠. 이미 답을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로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계엄, 그러니까 비상 사태 당시 내란 당시에 6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네. 닥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총 해보니까 6번에다가 2번 그 이후에 두 번에서 더 총 있다고. 8번. 네네. 그 정도로 윤석열이 닥달한 사람, 그 중심이 조지호.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풀으라는 명령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본인은 겁만 주려고 했다 그러면 빨리 풀었어야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증인 몇 면을 보면은 사실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치명타에 가까운 그런 증언들. 아마 증인들. 이제 조지호 네. 청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이제 뭐 평상시 그분이 이제 청장까지 올 때 수많은 비화들이 있거든요. 경찰 인맥들, 그다음에 뭐 강원도 누구 뭐를 등에 업었다 등등의 여러 이제 설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아 우리 편이고 말 잘 듣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뭘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람이 이제 큰 어떤 병을 지금 안고 있다든지 했을 때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네. 어떤 자기 성찰적인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전략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직권으로 뭐 또 일종의 구인 명령까지 할 정도로 부르겠다 이게 이제 헌재 입장이었지만 윤 네. 입장에서는 피했어야 될 증인인 거죠. 뒤집어 보면. 그래요. 어제 10차 변론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참 더디게 가네요. 네, 맞아요. 2월이 참 더디게 간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더 더디게 가요. 여러 개 이제 고소고발 당하면서 예. 정말 빨리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제 명태균 씨 거를 제가 오픈하면서 속히 좀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12월 3일 이런 끔찍한 일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두려움도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속히 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많이 좀 끌어집니다. 그래요. 신용환 교수 힘내라는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뭐 각 언론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 의혹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명태균 쪽에서 이 김상민 검사 네.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한테 이제 물러나면 장관 자리 주겠다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지금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배려할까가 포인트겠죠. 김상민 네. 검사. 많은 분들은 조국 수사 때문에 그랬다고 예, 이런 얘기도 조국 있는데. 수사 때문에 예. 특수 3부에서 이제 2부로 전출까지 이제 일종의 파견을 내보내면서까지 기여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이분이 이유가 있을까요? 고발 사주 때 네. 고발 사주 사건 당시에 그 명단을 함부로 검색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요즘 다 남게 돼 있죠. 로그 기록이 다 남게 돼 있고 그게 임의로 했을 때는 처벌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님이나 저에 대한 신상을 뭐 이유 없이 임의로 하면은 했다. 안 그러면 다 되죠. 기록 나와서 나중에 예.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고발 사주 때 이분이 그 검색한 당사자죠. 음. 그게 훨씬 더 컸을 것이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건 때는 다른 검사들도 많이 있었고 이분이 보조적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 네. 네. 그러면은 고발 사주라는 네, 거슬러 가면 이제 훨씬 더 고발 사주는 우리가 기억에서 벌써 잊었지만 2021년도 예선전을 치를 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럼요. 사건이었어요. 실제 손준성 검사 예, 등등 예. 해서 그때 홍준표 후보 측에서 누구를 조성은 씨를 만났니 말았니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실은 그게 고발 사주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렇죠. 그게 전면으로 불거졌으면 네.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었죠. 아, 근데 가리고 많이 지나갔죠. 맞아요. 그게 사실 윤석열 총장 뭐 징계 문제랑도 엮여 있었던 것이고 네.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저 추미애 의원과도 저희가 지난번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거 그냥 잘 넘어가서 네, 네.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김상민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훈 차원의 네. 그런 공천. 특히 이제 조국 대표 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세게 불거지면서 그거에 세게 기여한 검사가 한두 명이겠냐고요. 당시에 보면 그렇게 보면 거슬러 가면 네. 이미 김건희는 그때부터 김상민 검사에 대한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안 됐지만은 네네. 경선에서 안 됐지만은 김상민 검사를 꽂으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정말 더 충격적인 그 공천 개입 의혹 아닙니까? 결과가 실패했다 말았다는 변론인 거죠. 결과는 중간에 그러면 뒤집어 보면 김건희나 윤이 이 공천하려고 했다 실패한 게 한두 개겠냐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이제 개파 싸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완전 틀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공천이 제가 안 되니까. 검찰 조사 받을 때 예. 저도 김건희 씨의 그 공천 개입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걸 내셨어요? 그 전 때 이제 재보궐 선거 관련된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비마다 공천마다 개입을 해왔고 네. 김건희가 또 있었다 뒤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제가 반어법으로 제가 그러니 열심히 살았다.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엔간한 이상한 일, 해석이 잘 안 되는 일에 김건희 씨가 개입 안 된 게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네.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게 드러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느 예. 방송에서 예. 정무적 감각이 정말 빼어나다라고 반어법으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전용환 교수 말씀 듣기 거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누가 알려줘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정무적 감각 빼어나겠죠. 왜? 산전수전 공중전을 그 누구보다 실전에서 많이 겪은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겪어 나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네요. 다 반어법이지만 네. 굉장히 정말 그렇게 너무 부지런한 게 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서 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 됐죠. 왜냐하면 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예. 특검법이 앞에 있어요. 조기 대선이 눈앞에 있어요. 네. 여기서 시간 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조기 대선이 땅땅땅 만약에 헌재가 쳐지면 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에 개입한다, 대선에 개입한다. 그러면 중앙지검은 지금부터 땅땅땅 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 3월 첫째 주, 둘째 네. 주까지가 이제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사팀이 전원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온다가 아니라 기록하고 책임자들이 오고 또 일부 보강하고 새로 뽑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기록 새로 읽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핑계 댈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내에 어떤 액션이 있다. 예. 그러면 제가 의지를 높게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당연히 계속 뒤로 공격을 넘어가고 하네. 그다음에 특검이 그럼 이 사람들이 통과될 거다 안 될 거다. 저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도 어느 정도 알고 지금 메시지를 낸단 말이 쉽지 않다. 통과되는 게. 네. 그렇다고 보면 검찰이 뭐 좀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면이 있죠. 최소한 김건희 특검 줄여서 명태균 특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들이 양보 못하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검찰도 안다. 시간 끌기로 가면서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이거 좀 지켜보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땅땅땅 됐어요. 예. 그때 가서 속도를 낸다. 뭐 내는 척을 하고 뭐 여러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국힘에서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네요. 심지어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이제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논리를 명분을 이거 우리가 또 수사 들어가면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정치 하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분명히 식으로. 그 핑계로 이제 또 시간을 끄는 거고요. 그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기 대선 시작하면은 오세훈, 홍준표 고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이 건에서는 예. 위너는 명태균 씨입니다. 자명합니다. 왜요? 왜 위너는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까? 토론할 때나 뭐 예.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한번 보세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거에 답을 하는 사람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기죠. 예. 이들은 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살라미처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자기들도 양파 껍질을 하나씩 까면서 답변을 하죠.
내가 찾아봐라, 내 통화 있나 막 찾아봐라 막 해놓고 아들이 문자 보내고 한 거 나오니까 통화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내가 2021년 1월달에 한 두어 번 만난 것 같은데 뭐 네 번 만났다, 뭐 숑셰프 뭐 중국집이다 막 나오니까 이제 그 뒤에 뭐라 하나씩 나오죠. 특정해서 막 장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살라미처럼 또는 양팔 껍질처럼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답변 안 할 수 있습니까? 의혹은 눈덩이처럼 가는데 그럴 때마다 또 무슨 얘기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쉴드 치는 차원에서 일방적 주장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금폰 돌려받고 한번 보자고요. 한번 돌려받고 보자고요. 예. 황금폰에 통화는 없냐고요. 예약한 문자는 없냐고요. 그럼 그 이상의 증거가 뭐 있어요? 왜 만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명, 김, 오 셋이 만났잖아요. 왜 만났습니까? 강철원이라고 하는 빼어난 참모가 제가 뵌 모습으로는 정무적 감각으로 정말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진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왜 만났어요? 그리고 왜 2021년 3월 14일 경 안철수 씨와 한창 경쟁을 할 때 본인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한 거 올렸잖아요. 오 시장 같은 경우에. 왜 올렸습니까? 믿지도 않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조사한 걸 왜 올려요? 그 이상의 어떤 반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쉴드를 친다는 게 오히려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코끼리를 진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본인들 입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뭐 잔칫날 돼지 뭐 이거 가지고 또 말꼬리 잡더라고요. 그랬어요? 명태균 씨는 굉장히 화려한 수사를 구사합니다. 그동안에 그분이 했던 말들을 보면요. 굉장히 빼어난 수사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어떤 많은 어떤 지식과 학식과 덕망을 갖고 하는 수사들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나오는 수사들이라서 사실은 껍질 벗겨 버린다 그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요. 훨씬 더 쉽게 잘 꽂히는 수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프레임 전쟁, 이런 수사 전쟁에서도 홍오가 지고 있다. 다만 명태균 씨가 그럼 왜 홍오에만 집중을 하느냐? 나머지 거의 국힘이 문을 닫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열이 됐었잖아요, 기존에. 홍오만 지금. 네, 근데 그렇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명태균 뭐 그 옆에는 이준석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오늘도 보니까 또 글을 썼더라고요.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까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온 거짓말을 퍼뜨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쪽 변호인의 그런 주장 그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불쾌한 감정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홍 시장이 아주 가장 잘 쓰는 표현으로 반사로 일축하겠습니다. 더 코멘트할 가치가 없습니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대선 시계도 가고요. 탄핵의 시계도 갑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매일매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명태균 씨,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홍준표, 오세훈 시장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는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다시 이제 정치에 이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홍준표, 오세훈이 낙마가 되면 뭐 김문수, 이준석도 있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 틈을 이 공백 이 기간을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를 빼놓고선 나를 지지하는 그런 보수 쪽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책 표지를 보셨죠? 책 표지. 책 표지가 혹시 화면에 있는지 모르지만 딱 느낌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느낌이 참으로 검사스럽다. 그런데 재밌게도 검사스럽다. 양력에는 검사 양력을 쏙 뺐습니다. 본인 인생을 관통하는 약 뭐 30몇 년 이렇게 사회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그중에 21년을 그 검사 아닌 기간이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 안 되죠. 거의 없죠. 진짜. 한동훈 검사라는 말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검사라는 게 그 부분에서 한동훈을 이제 딱 지칭하는 그 단어인데. 그 부분에서 참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파 간의 이제 전쟁을 놓고 볼 때. 그 소위 이제 극우는 얼마 안 되고 실제 판을 펼쳐보면 별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일보 등등이 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세훈, 한동훈 등등이 다시 부상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실제 주류 정치를 본 분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대선 한복판에서
어떤 룰과 그리고 후보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직접 실전으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널이 5대 5입니다. 룰을 바꿀 시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요거 제가 기존에 네. 계속 공개드렸던 요 룰에 보시면 5대 5예요. 파이널에. 맞아요. 파이널 마지막. 이 룰을 바꿀 시간이 없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면 요 부분을 달리 한번 지지자들 기준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요. 네. 지지자들의 심리가 어땠어요? 12월 3일 날 딱 계엄이다, 비상계엄이다 했을 때 그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진짜인가 하다 보니까 진짜래 하니까 황당해졌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진보 진영, 중도 진영에서 완벽히 결집을 해서 막아내야 된다 했어요. 네. 보수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창피하다. 일종의 현타처럼 쭉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아냈습니다. 진보 진영 1차 카타르시스가 있었죠. 체포 구속이 계속 길게 되면서 다시 2차 강력한 결집을 했어요. 네. 이때 현타가 와서 널브러져 있다가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윤석열 아직 안 죽었네. 메시지 내네. 일부 극우가 선명한 목소리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살이 붙어 나가네요. 네. 결국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들이 과대 포장돼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네요. 앞에서 끌고 가는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그들 진영 내에서 막 부상을 해요. 그러면서 김문수 씨가 부상돼서 올라왔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이들이 결집된 게 거의 최고조에 와 있었어요. 서부지법 난동 이런 때 최고조에 있던 거예요. 수사를 강력하게 하면서 일부 흐트러졌지만 여전히 지금 전국 지방을 돌면서 각종 집회를 하면서 계속 고조되고 있죠. 맞아요. 자, 땅땅땅 쳤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땅땅땅 쳤을 때 분노가 극에 달하다가 약간의 현타의 시간이 오면서 다시 미래를 봅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다시 결집해요. 다시 결집한다는 뜻은 뭐예요? 네. 현타의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방 안에 처박혀 있고 못 나오고 하는 게 길어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행이죠. 합리적이다. 물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지만 예. 오세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등등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측면이 좀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미지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 현타가 길어질 때 자기들의 입지가 생기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없느냐? 보세요. 2달 안에 끝내잖아요. 60일 안에. 예선 전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길어봐야 한 달, 짧으면 3주예요. 그렇죠. 공고 내고 이런 절차는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3주 정도는 걸리겠죠. 그 안에 이 예선을 끝내야 됩니다. 5대 5로. 그때 현타가 와서 널브러지고 뭐 집안에 처박히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들도 하고 대권 반열에 지지자들도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앞단에 과제 포장된 거 그게 그냥 단순 과제 포장이다? 볼게요. 윤석열 2021년 7월에 입당해서 후보로 급부상해서 당심을 쭉 얻었어요. 네. 홍준표 당시에 홍카콜라라 그래서 일반 당원 말고 일반에서 맞아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10.6%를 이겼어요. 홍이. 그럼 제가 거꾸로 지금 홍이 이겼는데도 결론은 졌어요. 지금 시점으로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당심에서는 김문수 수가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맞죠. 그게 과대 포장이다 뭐다는 이제 그럼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로 가니까 그는 아예 또 논의가 이상하게 가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2022년, 21년과 대비했을 때 홍준표 정도로 지금 대중적으로 예를 들어 홍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윤을 이기고 있었잖아요. 지금 김문수 씨를 일반적으로 이기는 사람 있어요? 없죠.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전문가분들이 김문수 안 된다, 택도 없다, 그들도 정신 차리고 조선이 미는 그쪽으로 될 것이다. 근데 전 생각이 달라요. 이 룰을 바꾸기 전에 예. 실전이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이분들이 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대선이 아니죠. 당권이죠. 그 당권은 어게인 2017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나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2017, 2018, 2020까지 어떻게 갔냐고요. 심지어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황교안 씨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갑니다. 그때도 자정 노력이 없던 게 아니에요. 김병준 이런 분들을 비대위원장 세워서 혁신이다 뭐다 뭐 혁신 비대위 이런 것들을 했어요. 네. 이들이 당권으로 갔을 때 지금 당권을 노리고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룰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진짜 한동훈 씨의 책사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 판 예.
정말 내가 탄핵에 국회에서 찬성했잖아요. 중단시키는데 맞아요. 동조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역사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번 판에 제가 출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보수 어떤 재생, 회생, 예. 혁신의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참모라 하면 저는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만두질 않아요. 말이잖아요. 경주 마잖아요. 그러니까 배팅하는 사람, 조련사, 기수, 마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얌마 네가 뛰어야 얌마 내가 돈을 벌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 거기서 멈추질 못하고 뛸 수밖에 없는. 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진짜 책 사러 그러면 이번 판 진짜 딱 뭐 여기까지 차도 참으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책까지 이제 나오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왜 예. 김문수 씨는 출전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이 책까지 내고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1등을 갔는데 안 나온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그분이 뭐 건강이 뭐 안 좋다 뭐 나오던데 그런 사유가 아닌 한 예를 들어 건강에 뭐 이상해서 정말 토론회를 뭐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아닌 한 네. 반드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반드시 나온다. 김문수. 야,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 이 장관이 참여하는 나경원 의원의 토론 숫자에 가서 답이 있죠. 본인이 주최한 거 아니죠. 나경원 예, 씨가 예. 주최했죠. 60명 이상 갔죠. 오세훈 시장 몇 명 갔어요? 많이 갔다고 그때 처음에 50명 48명. 48명. 네. 아, 그걸로 차이가 나는군요. 합쳐 보니까 98명이네요. 108명 중에.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수 이제 한동훈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뭐 주자들은 많이 보이는데 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과 또 이거 뭐 지지층이 어떻게 할 거냐 이른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걸 볼 때 한동훈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오세훈 홍준표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보고 마무리에 한 말씀만. 네, 하기 전에 한 최근에 말씀. 이제 보수 진보 논쟁이 뜨겁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무적 의미에 대해서만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 진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그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뭘까라고 해보면 실용 두 단어로 저는 네.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념적인 잣대로 살아온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 진보 논쟁을 던진 것에 대한 그 정무적 의미를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 지금 탄핵 파면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갈등 구조가 극에 달해 있고 어떻게 보면 과거를 논하는 이런 형국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큰 물줄기를 돌려서 네. 자, 우리가 보수 진정한 보수 진영까지를 다 잠식하겠다. 이미 잠식이 돼 있어요. 본인들이 극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땅을 이미 차지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 진보의 어떤 새로운 지평 논쟁에 불을 땡겼다. 관점의 물줄기를 확 돌렸다. 네. 거기에 딸려오는 건 누구다? 소위 소위 이제 비명이라는 분들과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지금 딸려와서 여러 가지를 토를 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를 다는 측은 집니다. 네. 네. 아젠다를 던지는 측이 이깁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갈등 구조가 극에 달한 와중에 네.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면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측면, 이 측면으로 이 보수 진보의 갈등을 봐준다 그러면 굉장히 더 흥미롭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네, 저 신용환의 직관 TV.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예, 예. 생활 정치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명태균 이후에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출연하는 거를 오마이 TV에서 출연했던 거를 아하. 조금 짤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쇼츠 이런 거 봐주시면 예. 그래도 기존 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좀 다른 예. 경제적이거나 또는 실전적인 측면에서의 코멘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관. 직관. 첫 인트로에 저 대붓으로 글씨 쓰는 거 네. 제가 어려서부터 한자를 배워서 대붓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환의 직관 TV 지금 구독자가 아직 뭐 만 명이 안 미약합니다. 됐어요. 예,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아마 많지는 오늘 않은데 제가 볼 때는 10,000명 덕분에 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많이 가서 예. 또 가입을 예. 하지 않을까, 정말. 구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번 네. 몇 명에 늘었나 한번 또 네,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